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네, 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또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무겁게 한 그러한 연초에 그 한 주, 예, 여러 생각이 지나가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도 많이 해보고 대체 이 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내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전략을 짜줘야 되는지 많은 생각이 지나간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요약을 했는데요. 시장 충격은 보통 한 달 정도가 들어가고 이로써 한 달 정도 후에 흡수 기간 지나면서 장은 반등을 하더라. 그래서 이 한 달, 그렇죠? 1월 초에 터졌으니까 1월 마지막까지, 마지막 주 정도까지는 시장이 긴축 정책, 그 다음에 페드의 대차 대표 축소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시장을 아주 뭐 행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기존의 모든 오미크론도 그렇고 다 회복이 되더라. 이러한 가능성,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리커버리 된 힘이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주 남았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이것들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주말에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국발 불안정성은 언제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인가? 이 커다란 이 질문에 먼저 물음이 있고 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가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다수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놈의 연준인들의 입 좀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는 오럴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네. 1월 미국 고용과 물가지표 발표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FOMC 의사록에서 상당수 위원들이 매파적인 성향을 내비친 바 있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매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좀 더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에 맞춰질 거로 일단 시장은 그렇게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의 장기금리 상승이 크게 나타나면 시장 투자가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금리 상승은 결국 성장주에 대한 가격 조정 우려감을 증폭시키죠. 이 성장주가 거의 대부분의 이머징 시장의 주요 종목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여기에 원화 약세와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 배경에는 미국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1월 4일 1.68까지 상승했는데 어제는 금요일 날 1.76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등이 하락 위험 심리로 후퇴를 했습니다. 한국은 또 12월 말 외환 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나름대로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러한 것들이 섞여나오면서 좀 불안케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사고 있는데 원화가 약세로 가는 것은 투기적인 수요와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강하다. 펀드멘탈적인 요인보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다는 거죠. 상승했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금리 제가 우리 같이 몇 프로다 몇 프로 애워라 하면서 우리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나름대로 미국 금리 인상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쵸? 네, 이런 면에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채권하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스프레드죠. 스프레드라는 것은 뭐에서 무엇을 뺐을 때 그 범위를 말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기 금리에서 단기 금리를 뺀 스프레드를 여러 개를 비교하는데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그 꼬리를 들고 이 하락이 멈추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영상을 있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단기 금리가 적게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뒤집어 보면 경제가 좋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경기가 좋을 때 상승을 하는 거죠.
단기금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단기금리는 어느 정도 멈춰 있는데 장기금리가 쭉쭉 올라가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은 역시 그렇게까지 경제를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붙다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그렇게까지 리스크하게 보지 않는다, 이런 또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원달러 환율을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원달러가 1200원을 상회하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다는 거죠. 2013년에 유럽 재정위기하고 천안만 피격 때 1250원까지 올라온 케이스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2016년이죠. 네, 2016년에 중국 위안화 위기 때 또 한 번 1250원대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고, 다음에 2019년 미중 갈등일 때 또 1200원을 한 번 넘었고,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또 1200원이 넘었는데, 이제 한국이 다시 1200원대 이상을 넘는 거죠. 이 케이스는 미국의 긴축이 생각보다 강하다. 발작일 확률은 적지만, 네, 패드의 대차 대조표까지 좀 줄이겠다는, 부채를 줄이겠다는 이런 급작스러운 서프라이징이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자주 나타난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렇죠? 원달러 상승 추세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200원을 상회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데, 12월 10일부터 1200원 초중반대 이상은 20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천암 사태, 2015년에서 16년 중국 위안화 위기, 2019년 미중 무역 갈등, 20년 코로나 등 글로벌 위기 국면이 나타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초기이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지, 다만 관성위에서 1200원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1900원대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주식을 팔고 있지 않죠.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향후 긴축 스케줄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고 어떤 모습으로 미국이 향후에 긴축 스케줄을 이어갈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금리 인상과 패드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동시에 일어날 그 위험성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일어난다.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가 동시에.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2년 정도 있다가 대차 대조표를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향후 미국의 긴축정책 타임 스케줄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정책 정상화, 12월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웰 의장이 언급했던 12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 축소 등 정책 정상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충격을 한 거죠. 결정된 사항은 없었지만 과거 정책 정상화의 경험, 완화 정책 제거를 위한 대안적인 접근 방식, 정상화 조치의 시기 및 순서,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자산 규모 및 구성 등 정책 정상화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원들은 현 환경에서도 이전의 방식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런 뜻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긴축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패드 자산을 올린 예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그 경험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금리를 올린 시기를 좀 앞당기고 다음에 패드의 대차 대조표를 올리는 그 전체적인 시간도 좀 짧게 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동시에 함께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의 회의 속에서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만 과거보다도 더욱 강한 경제 상승 전망이 나타나고 더욱더 높은 인플레이션, 보다 타이트한 고용 상황, 더욱더 큰 규모의 대차 대조표를 고려한다면, 이번 대차 대조표 축소 등을 고려해 본다면 시작 시점은 금리 인상 시점과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죠? 과거처럼 한 2년이라는 텀을 두지 않고 좀 더 금리 인상을 한 후에 어느 정도 텀을 두는데, 그 텀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과거 2017년 미국의 정상화 시에는 첫 금리 인상 이후 대략 2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다른 금융 환경 변화로 결국 잠재적으로 더 빠른 금리 정상화 속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 가장 올바른 추론으로 평가 중입니다.
12월 의사로에서 언급했듯이 기준금리 인상이 D차 대조표 정책보다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고 친숙한 도구란 점에서 시장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정책으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과거보다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지 D차 대조표를 가지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금리 인상 단행 후 D차 대조표 축소로 이러한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충격적일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한 동시에 진행은 다소 맞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유는 최근 높아진 물가 상승률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리스크를 언급한 점,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장기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높은 수준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근 고용 달성 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된 점, 경제, 고용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한다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예상되고 있다는 언급된 점을 고려해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단초 전망했던 3분기에서 2분기로 수정하는 것은 맞을 것이다. 이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유죠. 그리고 빠르게 시장의 생각은 보다 빠르게 인상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논리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동시에 패드의 자산을 축소하는 일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다만 2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과거에 축소를 해왔는데 지금은 훨씬 더 빠르게 반영되면서 1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자 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문제는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글로벌 모든 투자가가 인식하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죠? 예.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자본시장에서 리스크로 취급하지 않기에 추가로 반영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추가 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지금은 초기 긴축 정책을 실현하가 오를 리스크로 극에 달해 공포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어떤 마지막 단계로 이번 충격을 잘만 이겨낸다면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 패드, PED 죄송합니다. 패드 정책으로 보여져 견딜만 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가장 강한 악재가 먼저 시장에 튀어나온 후 그것보다 약하게 진행될 시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번에 미국 긴축 정책을 바라봐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패드가 12월 회의에서 뱉은 여러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예상치 않은 점들이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이 시장이 반영이 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반영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패드의 정책이 좀 더 스무스하고 완화적이고 시장 친화적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에게 토요일 아침 글을 쓰면서 그 이유는 첫째, 미국이 곧 있으면 중간선거가 들어가는 거죠. 상원 의원 중간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25대 25기 때문에 한 명을 지금 부통령이 민주당 쪽으로 해서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한 석이라도 이르면 끝나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시장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곧 대선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오미크론이 시장을 지배하는데 빠르게 통화를 긴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월스트 상황을 가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 친화적인 그러한 통화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것들이 예상을 살짝만 비켜나가더라도 시장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테드의 대차 대조표 상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의 양을 말하는데 노트하고 본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죠. 노트는 10년짜리 정도를 노트라고 부르고 본드는 30년 이상의 상품을 노트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본드라고 부르죠. 그렇죠? 노트는 가장 T빌은 가장 짧은 것들 노트는 5년에서 10년,
본드는 10에서 30년 사이에 채권을 말하는데 그걸 많이 들고 그 다음에 MBS를 많이 모기지 채권, 주택 모기지 채권을 그 다음에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 모기지 금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모기지 금리는 정책 금리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모기지 금리 충격이 미국 주택 시장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축소하기보다는 완화적으로 축소할 확률이 높지만 과거보다는 좀 더 짧을 것이다. 과거는 2년 안에 축소를 했지만 지금은 한 1.5년 정도로 좀 짧아질 뿐이다. 그래도 시장에 충격은 일단 있겠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적응이 나름이에요. 과거보다는 지금이 훨씬 적응도가 빠르고 시장이 먼저 반응이 되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 반등해서 올라온 강도가 훨씬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성장주의 조정은 언제까지인가? 요즘 최근에 미국 성장주의 조정이 특히 눈에 띄면서 한국의 성장주에 투자했던 많은 우리 친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연초부터 뉴욕 증시에 상장된 주요 기술주의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죠. 패드가 조기 긴축 우려 등이 불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하죠. 미국의 마켓워치 분석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88개의 대형 기술주 중 25개 종목이 52주 최고가로부터 20%에서 최대 51%까지 주가 조정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장 낙폭이 컸던 종목은 트위터로 지난해 2월 기록한 52주 최고가에서 무려 51%나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임페이지 에너지, 페이팔 홀딩스 등 주가 낙폭이 각각 44%, 40%로 트위터를 뒤따랐습니다. 인텔과 이베이는 52주 최고가 대비 21% 하락했고 어도비 시스템은 26%나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장 기술주 중 다수의 종목이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너무 과하게 빠졌다. 향후 12에서 18개월간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본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 시가총액 3조를 달성한 애플의 최근 기술주 셀오프에도 52주 고가 대비 4% 하락한데 그쳤다는 거죠. 좋은 종목들, 또 이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투자가들은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 패닉을 하겠지만 또 다른 투자자들은 매수라는 기회를 잡을 것이다. 시장이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게 세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뒷부분이 더 강조화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미국의 성장주들이 굉장히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구간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항상 산반영돼서 내려왔는데 이제 미국의 그 성장주들이 두들겨 맞으니까 일단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단 너무 고가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말 등에서 이익 실현 차원의 헤지 펀드라든지 펀드에서 물량이 대량이 나오면서 이익 실현을 하면서 두들겨 맞은 거죠. 이제 연초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줄였던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남은 돈을 그대로 현금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성장주 쪽으로 돈을 밀고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그 기간이 1월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까지 추가로 매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는 어느 정도 줍줍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금리 인상이 꼭 성장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인가? 이건 과거의 논리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죠? 왜 금리가 인상되면 치명타를 가요? 과거에는 이제 성장주들이 빚을 많이 빌려와서 차입을 해와서 투자를 많이 하고 투자 기간을 뽑을 수익이 얻어날 때까지 많은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하는 성장주가 별로 없는데 물론 은행에서도 차입하지만 대부분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차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벤처 캐피탈이 커지면서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벤처 캐피탈은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경험에서 내가 지금 투자해서 잘 참고 견딘다면 이 리스크가 지나고 위기 상황이 지나면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돈을 빼서 철수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물론 철수하는 자금도 있지만 과거와는 그 금액 수준이나 기간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CB를 발행할 때 이자 금리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돈이 이게 차고 넘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꼭 과거처럼 금리 인상이 꼭 성장주에 치명타를 가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보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는 사실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죠. 이 또한 과거에는 금리 상승 시 돈이 위험자산에 빠져나와 안정자산을 움직인 역사가 많았으나 지금은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밴드는 2850에서 3020 정도를 보는데 이제 박스권이 살짝 찌그러져 내려왔죠. 그렇죠? 네. 금주에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을 한번 먼저 긍정적 요인부터 살펴봅시다. 부정적 요인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긍정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 상승 요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가능성, 금융투자계 매도가 일단락될 가능성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융투자계 증권사가 배당 차익 거래를 했던 물량이 거의 다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중국의 시안에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셧다운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격에 생산 차질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반도체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대악재가 연초에 집중되고 있죠. 다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코로나19 확산, 수급 이슈 등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정될 이슈라고 보는 시각이 시장에 얼마나 확산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연준의 긴축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인데 이는 경기 호조가 전제되어야 지속 가능한 이슈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한정돼서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와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전돼야 물론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전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시장에 충격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을 뛰어넘는 성장성과 수익률이 나타난다면 주식은 이를 극복하고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초입 단계의 둔탁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견디셔야죠. 그렇죠? 금리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주가 과밍을 보인다면 오히려 이를 매수를 기회로 삼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반등 시기가 언제 나타나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이죠. 저는 한 달 정도를 보고 있는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할인율 부담을 이길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 주식시장은 성장주보다는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 경기 민감주에 유리한 환경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이자 또 성장주죠.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미 포트폴리오가 성장성에 매몰된 투자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가 이렇게 바꾸기가 쉬워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전략보다는 일단 웅크리고 앉아 시장 변화를 좀 더 지켜보다 기술적 반등으로 손실폭이 줄어질 때 일부 우리가 투자했던 성장주, 게임, 엔터, 메타버스에서 일부 한 30%를 빠져나와서 그 당시에 새롭게 어떤 테마주를 공략하는 전략. 저는 이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인 반도체, 그렇죠. 게임, 엔터, 메타버스, 그런 또 컨텐츠 이런 기업을 지금 팔기보다는 웅크리고 앉아서 견디셔야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자기가 투자했던 원금 정도 오면은 그때 한 30%를 팔아서 새롭게 또 형성되는 테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2월이나 1월 말경에 그 테마주를 타고 올라가는 전략. 이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먹고 터지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습니다. 견디는 방법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추가 하락 요인을 한번 봅시다. 다른 한편으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주 금융시장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에 여전히 관심이 모아질 것이다. 12월 FOMC 의사를 공개 이후 연준이 보다 빠르게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금융시장 민감도는 높게 형성될 것이다. 이번 주 1월 FOMC 미팅을 앞두고 25에서 26일에 열리죠.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상 최대 기업 공개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죠?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1월 미국 고용과 물가 지표를 발표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시장에 다 나온 거죠.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제 지난주 일주일 내내 이런 그 주제들이 시장에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도는 이제 희석률이 중간 정도 되죠. 강하게 반응했다가 이제 중간 정도, 다 알아, 다 아는 이야기야. 그래도 좀 여전히 남았네가 이번 주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잘 참아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견딜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반등이 오더라도 가격이 너무 크게 빠지면 반등이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참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 팔아서 다른 데 간다는 것은 그것도 말썽이 문제가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4분기 무역 수지가 수출 호조에도 수입이 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기업의 비용 부담이 부각되는 것도 좀 리스크 요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러 관세, 원화 약세 등으로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실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원자재 같은 걸 또 사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을 위해서 간격을 증가를 해야 되는데 두 능력 중에 어느 게 더 센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원화가 약세일 때는 사오는 비용이 좀 커집니다. 4분기 기업 실적 부진이 확인될 경우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펀더멘탈의 불확실성까지 커지는 분석도 존재를 합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다음 달 중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중국이 뭔가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확률 등 1분기 중에도 긴장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정치적으로 누가 오니 보이콧을 하는 이런 리스크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시장은 일단 단기 변동성, 작은 단기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도 좀 존재를 합니다.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올해 금융시장에 접근하면서 안정된 이후 시장 공략이 늦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등하고 이러한 스피드라는 면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시장에 충돌한다면 시장은 박스권이죠. 박스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금주 시장점의 투자자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추가 하락 공포감을 극복한 것이 어려운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어떤 충격 정책의 시작이 나와서 극복하는데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오미크론이 발생해서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긴축 시작이라는 조기 그런 그 실행 전망, 대차 대표 줄인다 이런 글로벌 모든 시장들이 2020년대 이후에 나온다면 시장에 한 달 정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대차 대조표라는 조기 긴축 실행에 대한 스피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충분히 될 확률이 높고 한 달 정도면 극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한 주도 적극적인 공세보다는 수성하고 웅크리고 앉아 다음에 어떤 테마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보수적 정책이 일단 필요합니다.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 반등이 지속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대한 구별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성장주 피해보다는 반대적인 쪽에 있는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들이 올라올 확률이 이것도 지속될 것인가? 또 금요일날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IT를 비롯한 성장주의 반등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인가? 그 연속성이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이미 현금이 있으신 고객들이라면 일단은 금융주라든지 특히 보험주, 재보험, 화재보험주 같은 거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쪽을 좀 사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만을 들고 있든지 이 전략을 쓰고 이미 성장주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을 견디셔야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할 때까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견디시다가 어느 정도 원금이 회복된 상황에서 그때는 한 30% 팔아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겠죠. 그걸 30% 올라타면서 손실을 많이 하는 전략. 이렇게 전략을 크게 보고 다음 주는 한 달이라는 기간 조정에 일어나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고 그걸 견디는데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중간에 놓인 그런 어정쩡한 한 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에는 우리가 일단 쓰구리고 웅크리고 앉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쉽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도 문제이다. 줍줍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앞에 제가 IT는 줍줍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보신 분들에게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먹고 터지고 반복되지만 시작을 좀 떠나 있어서 멀리 보고 자기가 여전히 좋아하고 성장성이 있다는 종목에 몰빵을 하면서 기다리는 이미 몰빵이 되신 거죠.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지만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